사실 공무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직책을 맡았지만은 사실 이 표준국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좀 편한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지식 서비스 과장을 한번 맡았는데 지식 서비스 과장이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식 서비스 공부에서. 네. 그래서 표준하고 한국 경제가 그 같이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국가 표준 제도는 어떤 그 몇 가지 좀 핵심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사회 및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어떤 장치로서 그 경제 개발에 실질적인 밑바탕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과거에는 그 KS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에는 이렇게 KS 마크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는 그런 제품을 좀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찌 보게 되면 그 KS라고 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미니멈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그런 표시 장치로 충분히 역할을 앞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준화는 수출도 우리 그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별 주요 업무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국가기술표준론의 시대별 주요 업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수출 검사 등을 통해 품질 향상 업무를 맡아왔고 일본, 미국 등 해외 표준을 도입해서 KS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기여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선배한테 주로 들은 얘기는 특히 일본 것을 많이 들여왔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60, 70년대에는 비단 표준뿐만 아니라 아마 그 모든 정부의 법 제도가 일본 제도를 많이 좀 수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일본에서 만들어놓은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압축 성장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많이 그 활용된 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WTO 그 체제 이후에 그 ISO, IC 등에서는 국제 표준을 적극 부합해라.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은 자체 표준인 걸 만들게 되면은 그 무역 기술 장벽으로 인식되고 일단 국제 표준에 부합화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 기술 규제 개선이라든지 범부처형 KS 제도 운영을 통해서 국가표준 정책을 저희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KS 업무가 각 부처 참여형 그 위탁 관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기술표준에서 총괄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 과기정통부 같은 데서는 일단 이 IT와 관련된 분야 이쪽에 대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는 그 ITU 쪽의 표준화 활동을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ISO, IC는 저희 그 국가기술표준, 그다음에 이제 ITU 쪽에는 그 과기정통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일단 국가표준 정책 개요, 그다음에 표준, 그다음에 기본과 원칙을 한번 지켜보자. 세계는 표준 전쟁중,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표준화 계획. 우리 그 담당 사무관이 자료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그 고종화 사무관이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표준화 계획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논의하고 많이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발표하는 자료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국가표준 정책 개요입니다. 일단 그 표준이란 뭐냐? 표준 참 이게 쉽지만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은데 어느 분은 표준이 이 공기와 같다. 그래서 이 공기가 좋아야 이 사회가 상당히 행복하고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가 한 몇 달 전인가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정말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표준도 잘 정의된, 잘 규정된 표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은 제품 서비스 등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그 표준화 기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으로 일단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은 전통적으로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이제 호환성 제고, 그 다음에 그 통일화, 정보 전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형광등의 수명 시험 시간을 규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 호환 교통카드처럼 호환성이 있어서 표준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전국 그 호환 교통카드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상당히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제가 이 교통카드 문제는 제가 사무관한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은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표준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인 통일성도 있지만은 이 표준과 관련된 여러 이해 관계자의 그룹들 때문에 이게 과연 제가 될까? 그러니까 교통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아마 쓰고 계신 카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떤 분은 후불로 쓰고 어떤 분은 선불로 쓰는데 이 선불 카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을 재워놓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적인 것들이 아주 크게 관여되는 그래서 이게 정말 교통카드 호환성 이게 될까.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또 한 가지 사례로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그 24핀으로 만들어진 그 휴대폰 충전기 그 표준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제가 서기관일 때 그 일을 직접 담당을 했었는데 그 24핀을 그러니까 표준이 쉽지가 않은 게 이 휴대폰처럼 디자인의 발전이 빠른 부분에 도대체 무엇을 표준으로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제 전임자가 이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24핀 충전 단자를 표준을 하자. 근데 역시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웠던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그 휴대폰을 쓰는 거는 지금처럼 이 접속 단자에 그 충전 코드를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 전부 다 거치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치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하는 데는 그 이통사 통해서 다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통사가 그런 단말기를 제조사한테 주문을 내줘야 그 이제 휴대폰이 시장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당시 그게 트래블러 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트래블러 잭 방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쓴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거치대가 필요하다. 하여튼 별의별 난관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기업에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우리나라 휴대폰을 만드는 굴지의 회사도 한국에서 상당히 크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그 충전기에서 나오는 과전류 보호 회로가 이 제조사마다 어떤 제조사는 휴대폰 안에 과전류 보호 회로가 휴대폰 안에 있었고 어떤 제조사는 이 거치대 내지는 이 충전기에 있어서 그 휴대폰 내에 있었던 제조사는 크게 반대를 안 했는데 이 충전기 쪽에 있는 회사는 아주 심하게 또 반대를 해서 역시 표준을 정하는 것은 그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참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 많다는 것을 한번 좀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와서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의 초연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초연결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러니까 인터오퍼러빌리티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환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컴패터빌리티와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호환성의 문제에 있어서 전방 호환성과 후방 호환성에 대한 부분. 근데 이런 게 사실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를 정해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자제분들 중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있을 텐데 이게 항상 버전이 업버전 되면은 그전에 사놨던 전부 그 게임 타이틀을 쓸 수가 없게 되는 참 어찌 보게 되면은 좀 그렇죠. 이따가. 예. 그러니까 이런 표준을 통해서 자기 어떤 시장 진입 전략이라든지 경쟁사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늦추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활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표준과 무역입니다. 그 WTO TBT 협정으로 그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기술 기준 제정을 지향을 하고 하지 말고 국제 표준을 각 나라에서 부합해서 수용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OECD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무역의 한 80%가 그 국제 표준의 영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ISO, IEC 국제 표준을 KS로 부합하는 노력을 계속 지금 매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표준을 통해서 저희가 또 기업의 인증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표준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해외 그 표준화 기관에서 조사한 거,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호주의 표준화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대략 한 GDP의 0.8%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됐고요. 0.8%라면은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도 0.8% 정도 그렇게 지금 기여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표준 제도의 근거는 저희가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127조 이게 제2항에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그리고 혹시 제1항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1항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127조 1항, 2항이 1항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안, 2항이 이제 우리 표준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이걸 보더라도 지금 과학기술 쪽에는 1년 예산이 지금 한 20조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 표준은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한 얼마 정도 되나 이따가 지금 한 2천억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는 그렇죠 20조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같이 하여튼 좀 저희가 표준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련 법은, 표준과 관련된 법은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준과 관련해서 2개, 그 다음에 제품 안전과 관련해서 한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에 관한 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법이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16개 그 부처, 그 다음에 식약처와 같은 처 단위 조직, 그 다음에 산림청과 같은 청, 이 지금 16개의 부처 청들이 지금 참여해서 표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면은 잘 협조도 되지만은 사실 그 부처 간에 그 경쟁도 좀 있어서 일정 부분에는 좀 알력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16개 참여 부처를 통해서 지금 이제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어찌 보게 되면은 이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표준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각 부처하고 이 잘 조화를 해서 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이게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해서 6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산업표준심의회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통해서 KS를 재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은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의한 강제성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산업표준심의회를 통해서 협의 절차를 여러 번 거쳐 진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그 표준이 뒤에도 좀 나오지만 위반 여적이 좀 더 되는데
이 어떤 지금 갖고 있는 표준에 대해서 그 개정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은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절차에 돌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KS 현황을 보면은 그 70년대, 80년대 사이는 일본의 그 JIS 표준을 사실 그 좀 집중 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표준화법이 제정이 되고 KS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최소 품질을 확보하는데 KS가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ISO, IC 국제표준을 부합화해서 KS가 한 10,000종에서 지금 한 22,000여 종으로 확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KS를 정비해서 현재 2만여 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국장으로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KS 표준을 도대체 한 어느 정도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이게 다 맞을까? 지금 2만 개, 2만 한 400개, 2만 한 2,000개 이 정도에 되는 그 표준을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표준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사실 저희 그 국회의원의 직원들이 한 189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 표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 국만 하더라도 한 30여 분 정도만 이 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이 30여 분이 과연 2만 종 이상이 되는 표준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KS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KS 인증은 표준화와 품질, 경영 도입으로 시장 육성 및 생산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61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KS 수준 이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춘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KS 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한 법정 인증이고 제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하고 있고 사실 그 KS 인증은 저희가 그 KC 인증처럼 강제 인증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KS 마크가 붙어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식품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지금 항상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KS 제품이 많이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2014년 하고 2015년 인증제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서 그 우리 산업부에서 세계 인증,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인증하고 물류 설비 인증,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인증을 KS 인증으로 통합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 KS, 이 통합된 KS를 국가 대표 임의 인증 브랜드로 좀 육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KS만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 퀄리티를 보장한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앞으로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화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기술표준원이 ISO하고 IEC의 국가 대표기관이고 사실 과기정통부가 그 ITU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의 그 국제표준 제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술표준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기정통부의 전파연구원에서 쭉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술 융복합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제한을 지금 확대하는 노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규 국제표준 제한 건수가 연 한 80건 정도 이루고 있는데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그 퍼스트 무버로 가자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는 그 실천 방법이 뭘까 하면은 기술의 혁신성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나라 기술이 반영된 국제표준을 많이 제한하는 게 하나의 정말 실천적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개방되어 있고 내수 시장 규모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나라에서는 과연 퍼스트 무버로서 갔을 때 그냥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어찌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폴스 무버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 팔로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팔로우, 어떻게 하면 팔로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그 국제표준에 우리나라 기술을 좀 반영해서 그걸 통해서 그 패스트 팔로우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그 ISCP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국가산업 기본 인프라 표준, 그 다음에 인증체계 구축 이와 관련된 그 경험을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욕심을 내서 좀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제가 UN 기구에 한번 이 참관을 했을 때 그때 주로 그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ODA 수혜국들이 주로 많이 오는 회의였는데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발표하러 오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기술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근데 그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중국 얘기 좀 그만하고 한국하고 대만 얘기 좀 해달라. 근데 사실 한국은 또 개도국 중심의 국제회의는 그때는 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만. 이제 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만은 중소기업 정책, 그 다음에 한국에는 과학기술 산업 정책에 대해서 좀 발표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ISP 협력 추진 현황은 지금 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지금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기본과 원칙. 이게 사실 저희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네요. 표준. 지금 저희 원장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ESS 사고가 최근 1, 2년 사이에 연이어 발생을 했어요. 한 20여 건 이상이 연이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역량으로 충분히 해결을 하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서화를 하는 역량을 좀 배양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ESS를 보급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전문가들께서는 야 이게 용량이 커지면은 불날 수 있다. 아무도 모른다. 실증 사이트 확대하는 거 쉽지 않다. 그때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그 삼성 SDI가 자체 만든 배터리 가지고 1메가와트짜리 그 ESS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소재에서 불이 나기 때문에 소방관들도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규모 ESS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깔았는데 거기서 지금 불이 나기. 근데 ESS가 배터리만 있느냐?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직류에서 교류에서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또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이 총체적으로 하나로 인티그레이트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표준, 기술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이 정말 그냥 사고 난 현장을 어떻게 저걸 불을 끄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실력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와 있고 ESS 화재라고 하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 장치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류를 직류, 교류 직류로 변환해주는 TCS라고 하는 장치.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BMS라고 하는 또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 형태로 엮여져 있는데, 여기 불이 어디서 나는지, 불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ESS 용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화, 전력 설비에 들어가는 거, 신재생용. 그래서 지금 ESS가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수요 반응이라든지 그 전력 주파수 조정, 이게 전력 시스템에서 주파수 조정하는 게 이게 이 한전 같은 데서도 상당히 모범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60Hz짜리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전력이 피크로 가게 되면은 이 60Hz가 이게 좀 주파수가 좀 59점 몇몇으로 좀 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좀만 더 늘어지게 되면은 이 발생이 큰 이 토크가 걸린다고 하나요? 토크가. 그래서 이게 더 느려지게 되면은 발생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주파수 조정용으로 이제 투입되는 발전소, 이런 역할들을 주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것을 ESS를 권한하는 이런 부분, 이게 상당히 사실 기술적으로도 큰 도전이 되는 과제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좀 앞으로 저기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기술 기준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ESS 대책 중에 사실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저희가 작년이 아니고 금년 5월 말에 그 표준을 하나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표준은 지금 IEC에서 논의되고 있는 표준, 지금 IEC에서는 표준의 최종 단계에 와 있고, 그 정상적인 순기로 따진다면 한 내년 2월이나 3월에 IEC의 정식 표준으로 채택될 그것을 지금 저희가 빨리 좀 일단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ESS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표준을 지난달 말에 일단 좀 만들어 가지고 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패스트 팔로우하고 퍼스트 무버가 또 나오네요. 사실 이 패스트 팔로우하고 퍼스트 무버 얘기는 저희가 사몽한 때도 썼던 것 같아요, 보고서에. 근데 지금 퍼스트 무버로 갔는지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본의 사례도 상당히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80년대 전자산업 한창 잘 나갈 때 일본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HD 텔레비전, 하이비전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방식 기반으로 HD TV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의 디지털 방식 도입에 따라서 그게 완전 다 한마디로 옮겨져 버렸죠. 정말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이 퍼스트 무버로 가는 게 기술의 역량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장을 지배하는 다른 무엇이 강력한 게 있어야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정말 표준이 전략적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표준을 통한 창조적 축적이 필요하다. 그 축적의 시간 다들 읽으셨죠? 이따가 서울대 이정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쓴 축적의 시간, 그 다음에 또 책이 나온 게 축적의 길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주로 지적했던 사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은 뭔가 시공, 개념 설계가 된 것을 가지고 응용하는 건 잘하는데 원천적인 건 뭔가 만들어내는 게 그게 어렵지 않느냐. 사실 지금 저희가 표준을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념 설계와 이 원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의 결과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고, 표준을 통한 창조적 축적이
필요하다고 정말 보여집니다. 자, 세계는 표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제가 앞에서도 사실 그 ISO, IEC, IT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실질적인 표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라든지 제품들의 표준은 사실 이들 기관을 거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이따가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시는 인터넷이 그게 어디 표준입니까? 인터넷. 지금 뭐 우리 그 다음에 그 월드와이드 웹, 하이퍼 텍스트 뭐죠? 프로토콜. 그게 어디 표준입니까? 그게 ISO, IC 표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인터넷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은 그 그러니까 IETF라고 하는 데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IETF에서는 표준을 일단 내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 표준 문서는 RFC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Request for Comment,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문서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해라. 그것이 그 그룹 안에서는 이제 논의가 끝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게 이제 표준으로, 이제 표준처럼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웹 같은 경우도 사실 월드와이드 웹 표준을 주도하는 데는 지금 팀 버너슬리가 지금 미국에 가갖고 W3C라고 하는 컨소시엄 형태에서 그런 걸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표준을 이 공적 표준화 기구, 그러니까 뭐 ISO, IEC, ITU-T 같은 이런 활동도 눈여겨봐야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실상의 표준에 대해서 또 좀 관심 정도가 아니죠. 상당히 좀 여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신 분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소프트웨어 과장을 하고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국제 표준을 안 따르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전자문서 표준과 관련해서 나오면은 항상 걔네는 자사 표준 대신 삐딱한 표준을 내가지고 왜 전 세계의 전자문서 편집하는 MS 워드를 안 쓰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국제 표준을 쳐다보기 시작한 시점이 자기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는 국제 표준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그때 한국에 와서는 그거 뭐죠? 그 액티브X. 이거 표준이 안 맞으니까 빼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이게 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사실상 표준화 기구뿐만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표준, 그 다음에 시장 지배자, 시장 확대 도구, 네트워크 효과, 기술 융복합의 윤활유로서 표준의 역할이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표준은 표준이 이루어진 해당 영역에 대한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주도하는 기업이나 집단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준을 선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죠. 그 애플하고 구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애플의 그 이 패시된 방식, 구글의 이 오픈된 방식, 이게 뭐가 좋으냐. 네. 그 다음에 HDTV는 여기 다 디지털 방식으로 나왔네. 미국 방식과 유럽 방식. 그 IBM PC하고 애플 컴퓨터. 이거는 처음에 나온 사례하고 좀 비슷한 사례네요. 네. 이 과연 뭐가 좋을지. 결국에는 내 기업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 많이
좌우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확대 도구로서의 표준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표준, 제품이 표준화되었다는 것은 그 해당 기술이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부품과 기술이 생산 가격을 낮추며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그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표준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름으로써 일정 수준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에 대한 성공 사례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이 돈을 벌어준다 하는 가정용 청소 로봇 성능 측정 표준 사례입니다. 세계 최초 청소 로봇 국제 표준이 2014년도에 발간이 됐는데 그 국가 표준에 기초한 품질 인증 도입 이후에 이 표준 때문에 청소 로봇 수출액이 2009년도 29억 원에서 2013년도 1,088억 원으로 크게 증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표준을 통해서 표준을 기업의 전략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기업도 상당히 큰 사업적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멸균칩 사례도 이와 비슷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네덜란드의 사례인데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표준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표준에 따라 그 공정 과정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은 돈에 좀 국한될 수도 있지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표준화에 따른 경영에 활용한다면은 그 시장 선점 확대의 기회를 삼아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표준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 이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이 가장 큰 역할을 앞으로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국가기술표준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의 역할이 기존의 어떤 단순한 호환성이라든지 통일성 여기에서 그 초연결의 실현도구 그 다음에 제품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찌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만드는 부분 여기에서도 표준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화 전략이라는 좀 그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을 한번 300종을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까지 한 국제표준 300종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300종 제안을 성공하게 되면은 전체 저희가 좀 추정한 그 2023년도 국제표준 건수에 저희가 한 20%에 해당하는 숫자를 좀 차지하게 되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300종 표준 제정에 좀 많은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10대 표준화 분야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관계부처하고 회의를 몇 번 해서 한 10개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야는 좀 다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율차,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가 포함된 에너지,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
스마트 제조, 바이오 헬스, 드론 해양 구조물,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까지 해서 이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표준, 저희 그 국제 표준을 300종을 좀 개발하고 이 관련해서 여기는 국가 표준 300종 확충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국가 표준보다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임원을 한 50명 정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그 관련해서 출장비라든지 회의 개최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좀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그런 국제 표준화 기구의 의장된 역할을 하시는 것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차 산업기술의 그 표준화 가버넌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까 그 16개 부처청에 표준 업무를 위탁해주다 보니까는 이게 잘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약간 좀 컨플릭트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하모나이즈 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맞게끔 부처 간의 칸막이보다는 서로 융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 표준화 활동도 좀 다각화해서 ISO, IC 중심에서 그 사실상 표준화 기구까지 좀 같이 볼 수 있게 그 활동 범위를 좀 넓히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상당히 알게 모르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든지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 나왔는데 UX라는 얘기를 없네요. 사실 UX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새로운 장치나 기기를 접했을 때 이걸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기나 서비스하고 매뉴얼을 일일이 봐야 되는 거하고는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는 정도가 크게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사례드렸던 애플 사례가 정말 UX 하면은 항상 제품 나올 때 보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잘한다. 어떻게 이런 컨셉이 나왔을까 하는 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표준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은 그 다음 일을 해나가는데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ESS의 화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정부에서 금년 초부터 많이 했던 정책 사업 중에서 규제 샌드박스 아시죠?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가 5개가 있죠. 지금 그 산업부하고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중기부, 그 다음에 금융위, 하나가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내용은 비슷한데 이때 규제 샌드박스 법을 제안을 하면서 작년에 국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 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사실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논의하는 초기 버전에는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은 업체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아마 작년 한 8월인가 10월달 정도 아마 신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해당 업체한테는 무한 책임을 줘야 된다 하는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가 드론 가지고 배달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다가 어떤 사람 머리에 맞다든지 아니면 차에 이렇게 뭐 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그 사업을 한 사람이 100%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체계라면은 과연 규제 샌드박스이지만은 누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또 논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서 그 제조물자 책임법, PL법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묻자 하는 형태로 이 합의가 됐었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ESS 사례도 그렇고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제품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은 그 사전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 보장을 하면서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정말 신경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표준화 혁신 기반 조선인데요. 정보 R&D 과제와 표준 연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년 동안 한 표준과 관련된 예산이 제가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2천억 정도 되고 R&D와 관련된 예산은 한 작년, 그러니까 금년에 쓰는 게 한 20조 되죠. 20조가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20조의 예산의 R&D에 쓰면서 거기에서 일부분 필요한 이런 R&D의 결과물은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표준화를 제한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R&D 결과에 대해서는 좀 표준화를 개발을 하고 그 개발 결과물을 R&D 결과물로 인정을 해주자.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표준 생태계를 우리 정부하고 관련 기업 전문가들이 좀 같이 이끌어주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산업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사회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그 혁신 성장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전문가, 소비자, 기업, 그 다음에 그 협단체가 그 표준 생태계를 같이 좀 고민하면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발표 내용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을 하고 강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외도 많이 좀 홍보도 하면서 진출을 하고 그리고 그 축적의 시간이나 축적의 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고민,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국가 표준을 먼저 만들고 국가 표준을 국제 표준을 갖고 가는 그런 좀 실력 있는 좀 표준을 만드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대를 빨리 구현시키기 위해서 저희 그 국가기술 표준원도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제 발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와 있네요. 하여튼 제가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으면은 더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 주셨을 텐데 제가 좀 갑자기 오다 보니까는 준비한 내용도 이렇게 많지도 못하고 또 이게 저녁 식사 하시고 좀 더 즐겁게 좀 강의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여튼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